뉴스쇼 2부 수요일마다 오는 시간 삼변시대.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보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화개장터. 네, 백제 출신 박지훈입니다. 예. 백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예. 대구 출신. 아, 출신은 백제 아니잖아요. 뭐 출신만 그런 거고 마음은 예. 다 글로 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출신이에요. 예. 마음 출신. 서동이에요. 서동녀이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백제로 넘어오는 과정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급격히 넘어왔어요. 급격히. 근데 무척 오래된 줄 알았더니 최근이더만. 아, 급격히 넘어왔다니까. 네, 그 얘기 듣고 제가 뭐 참고로 뭐 원하신다면 제가 뭐 과거의 누구야? 저 박지훈 변호사의 발언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히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럼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도대체 뭐야?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발언들. 저는 뭐 정치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닐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 사람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국정농단 와중에 넘어왔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TK 쪽에서도 많이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난 날았다 그러고 날았다. 그래서 이쪽으로 날았다 이래 돼버렸습니다. 급격하게. 네. 예. 자, 김정희님 팟캐스트로 듣다가 처음으로 본방사수예요. 개콘보다 더 우스운 한국 정치 언제쯤 국민 기대에 부응할까요? 봉도사님 국회 재입성하지 마시고 방송으로 국민의 정치 감각 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제 마음이 이렇게 아주 어제 그 뉴스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을까. 뉴스에서는 뭐 정치인 복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막 박수를 치고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좋아갖고. 자, 김기옥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저번 주는 머리가 겸손하더니 오늘은 거만해 주셨네. 방송하셨나 봐요. 아침에 저번 주에 미사일 때문에 그 방송이 취소됐고요. 오늘은 2개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님. 네. 검찰 출석하면서 9시 56분 검찰 조사에 성실임해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 전에는 제가 알 거 거의 없을걸요. 경제통장.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처음. 왜냐하면 11월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 듣다가 나오면서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 배달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여론도 등을 돌렸고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주. 검찰이 자연소멸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송환종 1억. 둘 다 1억 아니고. 네, 그래서 김태현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 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힘들지만 전에 헬쑥해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훈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더 헬쑥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는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숙, 부하 직원까지 예.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예,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아니 지금 뭐 얼굴이 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청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네.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저기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친 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 일만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예. 맞아요.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될 땐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넘기더라도요.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 있어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최경환은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예.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환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도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저는 경제부총리 집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집무실 가서 나 최경환 만나러 왔어 하고 들어보내줍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방문자 사전 기록이 작성. 있죠. 그렇죠. 방문자 기록이 다 있고 그 청사에는 곳곳에 CCTV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문 앞까지 나름대로 경비치자가 완전히 돼 있고 지금 증거 다 나왔다. 그렇죠. 100%죠. 방면은 꼭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누구예요? 김동연 부총리잖아요. 누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입장에서 뭐 당시에 몇 년치 방문 기록들, CCTV 기록들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기조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방문 기록들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고 예. 반대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 기조를 거짓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어렵지 거예요. 않죠. 그렇죠. 방문 기록 봅시다. 봅시다. CCTV 봅시다. 그렇죠. 아니 그럼 왔다 거짓말이에요. 갔어. 왔다 예. 갔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예를 들어갖고 예.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뭐 보좌관들이 계속 있었어 같이. 예. 그래서 그거를 진위를 밝히는 거는 그리 어려운 어렵지 일이 않다. 아닐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입증이 돼가는 예. 단계라고 하면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2단계 대가성 부인하고 아마 기소를 정치자금법으로 맞추는 정치자금법으로 전략을 하려고. 쓰겠죠. 그렇지. 항상 모든 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법 형태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대가성이 그러니까 대가성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날아갈 가능. 왜냐하면 대가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자금법이라고 해도 이 사안 자체는 큰 사안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는 게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이 정치자금법으로 돌리기 힘든 사안이에요. 완전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그 당시에 막 깎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산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돈 갖다 주고 예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봐. 그건 이걸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불법 지금 정치자금은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살아날 방법 딱 한 개예요. 배달 사고. 근데 배달소는 이현수 두 명이 같이 그러니까 갔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현수가 혼자 갔으면 아니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예. 아니 뭐 이현수 혼자 와서 얘기만 하다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간 사람까지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 갖고 같이 간단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네.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추가했던 그 집무실이라는 게 거의 카운터 퍼치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진술들하고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길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아마 조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우리 뇌물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공소한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장소가 또 애매해요. 예. 예전에 홍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승모가 여기 줬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줬다 그러다가 장소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예. 시간, 장소, 결제 시간 다 맡았고요. 사람 막 딱 둘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부터 방법까지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거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공소장 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공소장이 뭐 아예 써져 있는 기고 뭐 정치자금법을 갈 가능성도 그거는 변호인의 전략인 거고 전략. 뇌물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자정 전에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만약 안 이후에 끝나면? 안 끝나면 제가 그거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져봐. 그래 끝나고 열람 조사 시간은 많이 길릴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낙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병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보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자정에는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그 최경환 다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네. 뭐 LIG 손보를 뭐 KB에서 인수하는데 어째 됐네 어째 됐네. 뭘 아직 언론 보도니까 그에 대해서 네.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는 더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이력 갖고만 지금 그렇죠. 그 조사를 하지만 롯데도 있잖아요. 그 뒤에 참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롯데로 시작했어요. 롯데로. 그렇죠. 원래. 작년 롯데. 근데 그 얘기 나오다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아시아투데이인가 어디에서 예. 실명으로 썼다가 50억 받았다 어쩌다. 그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오늘 아마 근데 예. 그 부분은 조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진행할 그러니까 길게 가능성이 있다는 된다면 거죠.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니 된다면. 근데 일단은 그 별건 수사는 원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하고 1억을 갖고 기소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네, 추가로 그렇게 조사해서 하면 나오면 되지. 추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게 예를 그런 들어 것들이 혹시 입증이 된다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갖다 뭐 돈 준 경우도 아 지금 있을 수 그게 있을 거고.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그래요? 당선 축하금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략 기업 2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기사상이에요. 저는 이거 기사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기업 2곳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들을 통해서 100억을 모집했다. 한두 푼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야. 100억을 모집했는데 그걸 이제 현금화하기 쉽고 뭐 추적어려운 무기명 채권 형태로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어허. 돈 세탁을 거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 이제 돈 세탁을 해서 뭔가 넣어놓고 잡아떼는 건데 그럼. 넣어놓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왜 이게 드러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친박계 내부에 분란이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라는 정황도 있고 이제 그 기사상으로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 기사상으로는 예. 그 외국계 기사에 은행의 따르면. 네 기사에 따르면 예. 외국계 은행의 임원도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에요. 왜 웃어요? 아니 재밌죠? 저는 이 얘기가 이게 사실 뭐 주간인 신문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간지가 예. 나와 주간지 저는 예. 이 주간지 못 봤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친박계 내분에 나누는데 분란이 생겼다. 예. 이 부분이 제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 아까 이 진위가 틀렸다. 기사가 뭐 틀렸다는 게 못 아니고.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친박도 아니에요. 아니, 분란 아니에요? 혹시 분란을 만든 거 아니야? 안 줘가지고. 그거 받았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으면 배지 달았지. 힘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거 받았으면. 아니 그거 받아도 경선에 떨어진 사람 안 돼요. 아, 그거 받았으면 경선 안 떨어진다니까 실세란 얘긴데. 어? 그거 나눌 수 있는 직위 정도 됐으면 그렇지. 비례대표지. 그냥 바로 꽂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 받는 정도 사람이면 바로 비례대표 예. 좋지 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제가 왜 구체적이라 그러냐면 이걸 진두지휘한 게 친박계 핵심 둘. 아하. 숫자도 딱 떨어져요. 둘. 그리고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우리 십상시란 표현 썼잖아요. 예. 문고리 3방을 포함한 십상시. 십상시 중에 1인. 어? 그 3명이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야. 저는 그 이니셜 누군지는 안 나왔죠. 네, 누군지는 안 당연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촉은 그 촉은 기사가 왔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촉은 왔는데 네, 저는 느낌.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면 근데 안 되죠. 얘기가 무척 구체적이고 네. 정치권에서 도는 정도의 얘기로 저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돈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둘. 십상시 중에 한 명. 홍콩계 기업도 은행. 둘. 홍콩계 외국계 은행. 나누다가 분쟁. 나누다가 분쟁. 그거는 뭐 일상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사실이면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아 롯데도 크고요. 왜 줬대요? 그렇죠. 홍콩계 은행에서요? 홍콩계 은행이 왜 줘요? 홍콩계 은행이 돈을 맡겨놨지. 세타 자보다 왔다고. 세탁이 홍콩계 은행이 왜 당선 축하금을 줘요? 맡겨둔 거죠. 맡겨놨다. 예. 9675님 와 삼변 시대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풍성한 해석이 항상 자민하게 듣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6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진행해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55분 40초 멘트아웃 이게 뭐야 변화가네. 아 이건 안내구나. 4분 남았습니다.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MB 청와대 인사 첫 소환. MB 최측근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대외전략비 나 자꾸만 외교안보라 그래. 대외전략비서관. 네. 그러니까 사실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제 소환이 됐다는 건 다음 단계가 MB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김관진 이제 전 장관이 예. 이제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우리 편 사람을 좀 뽑아라. 그다음에 연좌 얘기도 나오고 뭐 예. 호남 사람을 배제해라. 뭐 진보 인사 빼라.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건너가는 연결고리가 예. 이제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18시간 조사를 받았죠. 예. 근데 이제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MB의 소년 책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50밖에 안 돼요. 오. 근데 2004년 서울시장할 때부터 그 당시에부터 이제 대외 안보 분야와 그럼 관련돼서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년 책사. 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예. 그리고 저번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뭐 사실 대외 안보 문제나 모든 문제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뚫리면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예. 일단 어제 18시간을 조사받고 나오는데 김태호 비서관의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나빠 보였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나름이에요. 아니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아니요. 그건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정을 가지고 싸워. 표정이 그닥 제가 약간 이거 그냥 제 느낌만 얘기하는 거. 예.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김태호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명박 전 게임 대통령. 끝이죠. 아니 게임 끝이라고 하긴 그런 게 김관진 전 그럼요.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났잖아요. 예.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인관빈도 풀려났고. 인관비도 풀려나면서 범죄 혐의에 소명할 내용들이 많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다는 예. 취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메뉴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에 김태호 비서관 이 관련해서 좀 더 단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얼굴이 저는 또 느끼기 나름인데 억지로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관상. 19시간 18시간 조사받고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편안한 척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관진, 임관빈이 나왔는 게 이명박 MB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진짜 수순대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김태호를 부른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김관진하고 임관빈이 만약 입을 계속 닫았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다면 어차피 좀 힘든 상황인데 김태호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메시지 같은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비둘기 뭐라 합니까 중간에 예.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비둘기한테 바로 불러서 비둘기가 막 혹시 압수수색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예. 그 얘기를 바탕으로 바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관빈, 김관진이 풀려났는 게 MB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저는 김태호 비서관이 좀 늦게 소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네. 저는 박 변호사는 전혀 반대예요. 예. 저는 백 변호사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이렇게 되는 거라고 존칭 빼고 합니다. 만약에 김관진 전 장관 예를 들면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에서 최윤수가 나갔으니까 우병우의 영장이 뭐 제동에 걸렸다라고 할 때 예. 그만해요? 네. 3부에 할게요. 네. 3부에 갑시다. 셀프로 막 3부. 끊어버려. 아 여기 다 보길래.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셔서.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바로 밑에 있는 분들. 그게 어디요? 바로 밑 그러니까, 바로 밑 바로 정도면 밑이었죠. 돼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가 누군지 몰라. 근데. 기본보다 모한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말씀. 모한 변호사? 예, 저는 뭐 중간 기본보다 모한 변호사? 못한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자, 예. 고구려 대표는 백성문 변호사, 신랄 대표는 박지훈 변호사, 그다음 화개장터 김태훈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신데 바꿨어요 둘이? 그랬어요? 화개장터 됐어요? 귀순했어요? 저는 일관성 있어요. 김태훈 변호사님도 넘어오세요. 저는 일관성 있어요. 저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일관성을 살아요. 넘어오면 변호사가 바뀌어야 돼.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 아, 거기 한 명 뽑으면 되지. 누가 합니까 이 역할을 누가 아니, 여기 욕 먹으면서 이한석. 야, 저게 이제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준길 변호사 이런 분들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정준길 변호사는 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았고 예.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지만 예. 내공이 여기보다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베리 마치. 자, 아까 어디까지 자체 중단에 얘기했죠? 자체 자체 중단에. 중단. 셀프 중단. 우리 기억도 못해. 자, 5분 기다리시면 다시 시작합니다. 예. 어쨌든 어디까지 하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추명호, 최윤수. 최윤수, 우병우 요 라인이었잖아요. 예. 국정원 예. 비서모가. 그런데 중간에 최윤수가 샥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까지 어떻게 칼이 못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때 반론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야? 추명호에서 우병우를 직보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최윤수는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아라는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는요. 김관진, 이명박 요 직보가 아닙니다. 이건 네.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찰도 김태호 전 비서관이 조직 다 빼고 김태호가 중간에서 메신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이라고요. 확실히 라인이.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정부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이거잖아요. 그거 어찌 됐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확실히 뚫어내지 않는 이상 김태호 전 비서관 뚫기가 쉽지 않고 그게 못 뚫으면 MB까지 가기도 굉장히 척척 저는 조금 반대로 예. 요 문무일 총장의 얘기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누가 봐도라도 올해 안에 수사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끝낸다는 거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국정농 사건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MB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문무일 총장의 어떤 메시지가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태호를 불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김태호가 이 19시간 18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이제 MB 대통령의 소환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연말이라든지 늦어도 연초에 포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생각이 이런 듭니다. 보도가 있어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 뽑으라는 MB 지시 인정했다는 보도 직후에 네. MB와 김태효가 휴대전화 문자 기록 주고받았다는 네, 정보를 어제 확보했다. 네, 어제 이제 모 그 종편에 예. 뉴스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이제 조사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바레인인가로 출국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출국하기 청와대 직전. 예,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도 뭐
추국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청와대 처음 많이 각오를 했었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태호 비서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아하.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청원이 있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이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혹시 이거랑 좀 관련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야 이거 우리 이거 잘못된 만만치 거 아니야 않다. 만만치 않은데 라면서 얘기한 게 있다면 뭔가 이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그렇죠. 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닐까? 가 이제 어제 뉴스에 그러니까 보면 유명한 아직 종편이죠. 구체적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종편에서 뭐 태블릿 PC도 공개를 그냥 했었고 얘기하세요. 태블릿 예. PC 나왔으면 뭘. JTBC인데 그 기자도 그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이 있는데 아니면 세부적이긴 있는데 조금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보도는. 아 이거 보도의 저건 핵심이에요. 잼만 탁 날려보거든요. 그래갖고 네. 이제 부인을 하면은 제대로 빵 그렇죠. 터뜨리고. 태블릿 때 딱 그랬잖아요. 예. 태블릿 똑같아요. 지금도 그 아니, 기자가 보도의 그 회사입니다. 축이에요.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취재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면요, 그 통신 기록 주고받은 것만 있지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 내용 안 핸드폰에서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으로 살렸을 때만 내용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자 메시지요? 예. 문자 메시지 나오죠. 예. 문자 메시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화를 했다까지만 나오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간 통화를 했다가 나오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두 분은 MB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지금 같고. 당장은 지금 어렵다. 당장은. 네.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두 개를 예외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MB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거든요. 그 덩어리가 큽니다. 크죠.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검찰 입장에서 건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포토넷 한 번은 쓸 거예요. 서서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진짜 사법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쓰긴 쓸 건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까지 숙성이 덜 됐다는 거죠. 연결되지 그래서 않았어요. 시간은 좀 꼭지 걸릴 갔다 거예요.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네. 걸린다. 그런데 아마 이건 있을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현 집권 청와대도 그렇고 예.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평창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이 안 떠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과 적폐청산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면 헤드라인이 아 적폐청산 이 사건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안 뜨는 그렇죠. 거예요 평창이. 그러니까 뭐죠? 일면 머리가 헤드가 저 평창 뭐 대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들이 야 평창 무슨 평창 이게 더 재밌는데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집권 세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거거든요. 평창올림픽 떠야 내수가 삽니다. 예. 내수가 살아야 내년 지방선거가 유리해집니다.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떠야 이 정부가 원하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예.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적폐청산이 밀려서. 연관은 없죠. 언론에서 볼 땐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 연초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평창올림픽을 붐압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오늘 문무일 총장이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청와대 하명 기간이냐? 언제까지 갈 거야? 이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아마 현 집권 세력과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창 전까지 그러니까 MB 구속 수사 12월에 끝내까지 끝내고 평창 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 분명히 맞지만 문무일 총장의 뜻이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있다고 김태우 생각합니다. 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유 들어가기 전에 조사할 거 다 얘기하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박지원 변호사 생각이 정반대. 저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 계속
이게 표류하고 그냥 카더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까지. 정말 빼도 먹다 못하는 뭐가 빡 나와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텐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녹록치 않고 더뎌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인물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병우 또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우병우도 녹록치 않은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예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걸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이 전 정권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 김관진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 나온 상황이 그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풀려 나오는 순간 이 수사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적 부심 풀려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혐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죽어도 일정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그러니까 풀어줘 이러면 얘가 다르죠. 근데 범죄 자체가 다툴 때가 참 많네요. 이러면서 내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입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일단 신광열 부장 얘기는. 그러면 여기도 입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결고리 중에 1번이 입증이 안 되는데 2번 불렀으니까 이제 다음에 그냥 3번 불러?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다 잘못하다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신강렬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얘 구속적 부심 풀어준 거를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들이받았거든요. 그분이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좌천이에요. 그 얘기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구속적 부심은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 신강렬 그 김동진 판사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년 만에 처음 봤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요즘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나 영장만 기각합니까? 거기 뚫기 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길 뚫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더니 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네가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 갖고 칼럼도 썼어요. 제목이 어느 판사의 팀킬입니다. 팀킬.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구속적 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그 사이에 안 하던 자백을 했다거나 사정 변경. 아니면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구속이 불필요한 상황이 구속 적부심 때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풀려났으니까 이제 참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치적 입장 표명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너무 정치 세력들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굉장히 잘된 메시지라고 보고. 그거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동진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또 말씀을 드려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3변 시대에서도 그 얘기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거는 받아야 되는 카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저는 평양된 사람을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굳이 보수 진보 중에서 뭐 진보 쪽에 가까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완전히 진보적인 색채로 확 바꾸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 거죠. 하나는 이번에 대법관 인선, 그다음에 그 메시지들. 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메시지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법원 흔들지 마라. 그렇죠.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백성 변호사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납득이 돼요. 저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광호 부장 입장에서는 그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세력들이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정치권의 메시지가 대법원의 법원의 결정 비판한다. 다만 결정이니까 수용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비판만 있고 결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흔들지 말라는 게 김동진 판사 딱 들이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동진 판사가 오늘 이제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어제죠. 그러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구속적 부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비판적인 생각 창의 유지하겠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법 판단으로 생각이니까. 하지만 대법원장을 소위 말해서 들이받은 건 그건 내가 잘못했고 후회한다라고 이제 글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일단락이 된 것이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 너무 코드 인사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일련의 어떤 대법관 인선이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정치권에 대한 일갈 이런 거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은 조금 그래도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시간이 예.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구속적 부심에 대한 생각은 백 변호사 저는 전혀 다르다. 그건 말씀. 두 저는 가지 김태현 문제- 변호사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왔는데 블랙리스트 재조사 한다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시근하게 하냐. 그렇죠. 이 문제 제기하는 분 한 분 네.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하지 않는데 이때야말로 전 판사들이 모여갖고 판사 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격한 얘기를 하는 그렇죠. 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때 이제 평 판사들 회의가 생겼었죠. 예. 블랙리스트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이 바뀌는데도 그 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판사들만 있고 해결책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김동진 부장판사가 어쩌면 큰 마음 먹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법관끼리 서로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예. 어쩌면 이거는 근데 견해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주위에. 다 물어봤고 그거를 또 글에 올렸어요. 자기가 아는 옆에 법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도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신광열 수석부장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글쎄요 뭐 김동진 부장 말 저는 한 번쯤은 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요? 예, 해요. 하세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저도 석방되는 경우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제가 영장을 기각시킨 적은 맞지만 구속적 부심을 풀려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변호사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알아요. 청구 그런데- 자체를 안 하죠 거의. 그런데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으나 그리고 김동진 부장판사에서 19년 동안 처음 봤을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석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범죄를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신광열 전 부장과 누구죠? 영장법원장 강부영 판사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신광열 전 부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거냐면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만한 사안이거나 만약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석방될 사안이라 본 거죠. 죄 자체를. 그렇게 보고 풀어준 겁니다. 불구속 수사가 그렇죠. 재판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그 재판 기록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광열 전 부장판사의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 보세요. 네. 1심, 2심, 3심 우리나라 3심 제도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된 게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성립과 양형에 대해서 강부영 판사하고 신광열 부장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소됐을 때 1심, 2심, 3심 얼마든지 유무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자. 어떻게든지 결과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광열 부장은 알겠습니다. 무조건 네. 잘못했다라고 지금 뭐 하는 지금 건 이해할 수 말씀을 없어요. 이해하는데 1심, 2심, 3심 결정 바뀔 수 있죠. 저도 알아요 그거. 근데 지금 구속적 부심도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전담 판단이 틀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근데 법 그게 규정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한 보세요. 거야.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적 부심을 몇 퍼센트 정도 신청하는지 아세요? 한 7% 정도 신청합니다. 오. 100명 중에 7명이 구속적 부심 신청해요. 예. 그 중에 한 10%가 적부심으로 풀려 나옵니다. 15% 통계는 10에서 2015. 15%. 예. 근데 그 정도 풀려 나오는 사람들이 예. 전부 다 사정 변경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부 기준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인정한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그 시점에 한 번. 구속적 부심이 한 번 더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랑은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풀어줘야겠구나 해서 풀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든 게 구속적 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거 맞아요. 1심 법원 항소심 가면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대법원 가면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속적 부심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고 오늘 구속적 부심 신청하는 게 7%, 이 중에 15%면은 전체 구속건의 1%가 사정 맞아요. 변경으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7%는 이래 이 정도면 하긴. 사정 변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게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합의 의무를 어떻게 사정 변경으로 들어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 취지 자체가 예. 구속적 부심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대한 사후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본 적 일종의- 있어요, 없어요? 전 없어요. 그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구속적 항고심 부심을 통해서 성격이에요. 피의자가 맞아요. 한 번 더 다투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신현희 강남구청장 1년 구형? 네. 22일 선고? 아마 크리스마스 전인데? 구형이 세지요. 이 이제 명예훼손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죄죠. 예. 예. 근데 뭐 빨갱이로 썼었나요? 댓글을 문재인 뭐- 공산주의자 뭐 그런 썼었는데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런 걸 썼죠. 이게 SNS에. 구형이 1년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좀 조금 많이 약한 글이라 그러면 벌금 구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형 8개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1년 했다는 거는 최소 집행유예, 최대 10개월 아니면 8개월에 실형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구형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통상은 한 500 정도 구형을 해요. 500만 원 구형하면 뭐 100만 원 미만 되면 정치 활동이 가능한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뭐 2, 300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이상의 행동이라고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뭐냐면요. 사실 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절대 문재인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유포를 한 거예요. 구청장이. 예. 근데 그 시점이요. 탄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히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현희 구청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그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 좀 알리려 그랬던 거고. 대선이 들어왔으면 더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대선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이 된 범죄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탄핵 세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태극기 든 분들 마음의 위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남긴 거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 부당하다는데 왜 그 글에 탄핵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문재인 얘기만 있어요? 이거 결국 대통령 선거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그 야당의 후보는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이 2010년 3월이면 탄핵되기 한 직전 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일자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그게 무슨 공소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구형을 1년 했다는 거는 저는 검찰에서 강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선거일정 듭니다. 어떻게 탄핵된 다음에 야당 후보가 됐나요? 아니면은 아니 탄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야당 후보가 되나요? 탄핵이 돼야지. 야당 후보가 되기 전이었네. 좀 그렇죠. 애매하긴 하네요. 그게 그게 이상한 유일한 쟁점이에요. 쟁점이죠. 애매하네요. 이게. 유일한 쟁점.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이게 공선법 위반이야? 이거는 또 이제 물음표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공선법상의 명예훼손이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센데. 세죠. 그리고 공선법 위반이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구청장직도 날라가고. 근데 공소법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예, 우리 네. 청취자분들한테 네, 네. 알려주죠. 근데 단순 일반 명예훼손이나 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구청장직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죄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청장직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렇죠. 이걸 했고 네. 그쪽 디펜스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는 명예훼손 선거랑 상관없어, 잘못했어. 그거요. 네. 명예훼손 한 건 맞는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에 의한 그건 아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냥 아니다. 단순 명예훼손이다. 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요? 명료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검찰은 말도 안 된다. 설득력은 있으나 내용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시점 어떻게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좀 만나봤잖아요. 저 신현구청 알아요. 예.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뭐 안면은 있는데. 그럼 오늘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요. 상담 심리사 입장에서 심리 상태 분석을 제가 봤을 때 아마 신현희 구청 갑자기 신현희 전이래. 벌써 전이래. 뭐가 선거도 안 됐는데. 구청장 아, 나가고 거기 나가려고요? 신현희 현 구청장. 거길 노리고 있네. 신현희 현 구청장. 뭔가 약간 본인에 대해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전문용어로 관종. 왜냐하면 신현희 구청장이 구청장 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맞아요. 물론 서울시의 전반과 강남구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예. 있어요. 이건 뭐 구룡마을 문제도 그렇고 한전 그 부지 개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종의 말 같은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인이 오르내는 그 길이 유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세련돼야 되고요. 지적이 있어야 되고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신현희 구청장에게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신현희 구청장이 다음에 3선을 노리죠. 벌써 재선 그렇죠. 구청장이에요? 3선 노립니다. 오. 강남구청 어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거 몰라요. 너무 좋은 지역구입니다. 잘 몰라요. 아주 좋은 지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강남구청은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죠. 아니요. 갑과 병이 완전 그 그렇긴 자유한국당 한데 쪽이고 네, 을만 의리 신현이니까. 이제 전현희 의원이긴 한데 그래도 강남구청, 서초구청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 자유한국당에 뺏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딱 한 명이 가능성이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 아니요. 그럼요. 정치 김태현 작업일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예.
귀순한 민주당으로 다음에 와갖고 귀순해서. 나가면은 조금 승산 있지 않을까. 이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네. 어찌됐건 간에 눈빛 흔들리는 거 맞지? 많이 흔들었어. 지금 타이도 오늘 그거 하고 왔잖아요. 타이도.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가 있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물갈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전이래. 선거 아직 안 됐어요. 검찰 법원 때문에 못 나가게 될지 예.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교체를 하게 될지 그거는 저는 분석해. 자유한국당 내부는 관심 없어요. 네. 법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반 형사에서 명예훼손으로라도 저는 유죄는 나올 것 같고 유죄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 사안 이상 사안으로 보여요. 집행유예 나오면 이거 그것도 그것도 나오시네. 네. 저는 일반형법 그래서- 집행유예, 네. 공직선거법상의 100만 원 벌금 이상의 아, 벌금. 일반 그래서 형법 집행유예 이상, 저는 금고 이상. 예, 무조건 뭐 이거 걸리고. 듣고 계시면 오. 굉장히 죄송한데 예. 신현희 구청장이 내년 강남구청 3선 도전 전 쉽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럼 불편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쨌든 말을 한 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설사 일반 명예훼손으로 해서 벌금형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다른 선거를 위해서 선거 전략상 교체 다만- 중에 저는 맞다고 다만 봅니다. 그 아까 그 판결되려면 좀 사과한 거 걸리죠. 철회하면 안 될까요? 예? 신현희 구청장한테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했는데 인간- 아니 왜냐하면 절대 들을 리가 없고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요. 라디오인데 라디오잖아. 이게 또 다시 올라가잖아 팟캐스트로. 그래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과 철회하세요. 예, 교체될 가능성이 그럼 높다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 봐요. 교체되면 제가 그 자리로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이래. 자 아직 세 분 인사하시면 안 돼요. 자 와일드쇼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제가 진행합니다. 자 방청 신청은요 문자로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혹은 고릴라나 정치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자석이 딱 2개 남았습니다. 즉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패널들이 빵빵합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소고기 이게 뭐죠?